네, 이렇게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서 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포착된 북한의 무인기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또 인천 강화도 지역에서 등장했는데요. 심지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전례 없는 도발의 이유는 무엇이고 또 우리 군의 대응은 괜찮았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무려 5대나 영공을 침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일단 북한의 이런 도발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지난 18일 북한이 위성 정찰 실험을 했습니다. 사진을 공개했는데 거의 뭐 20m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주 조악한 수준이라고 우리가 평가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 김여정 부부장이 발끈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일단 이 무인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남쪽을 사진 찍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과시가 있고요. 또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일단 강대강구도가 소강 상태를 봄에 따라 북한 입장에서는 내년도 결국은 전원회의를 앞두고 남측과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요구, 즉 유엔 대북 제재 해제,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전에 그런 영공을 침범했던 사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뭐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수준이었습니다. 영화에 나온다라는 얘기는 저런 게 있구나, 무인기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한 1.5m에서 2m 크기구나, 날아다니는구나 이런 정도였는데 어제는 실전 상황이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 7시간 동안 쫓고 쫓기는 작전 상황이 벌어졌죠. 일단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항공기가 1시간 동안 중단이 됐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침공을 해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또 시민들 육안에도 이것이 이제 관찰이 됐죠. 그런데 예. 또 우리 군이 추적에 또 실패하는 등 어제 한 7시간 동안 우리 영공망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는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전에는 무인기가 침범을 했더라도 추락한 채로 뭐 발견이 된다거나 이게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크게 위협이라고 직접적으로 느낌은 덜했던 것 같은데 어제는 좀 상황이 심각해 그렇습니다. 보이네요. 일단은 예. 이 무인기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드론과 함께 굉장히 그 위협이죠. 일단 이 무인기는 킬러용하고 자폭용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공격에 쓰이는 것을 보통 킬러용입니다. 그냥 예. 거기서 공격을 하는 거죠. 예. 그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자폭용은 폭탄을 싣고 가서 그냥 자폭해버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죠. 터질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스스로 거죠? 그냥 남측에서 폭파가 돼버리는 거죠. 예. 위성 사진 찍는 것은 뭐 기본이고요. 과거에는 주로 사진 찍고 돌아가서 그랬죠. 예. 청주 사드 기지 사진 찍은 정도로 이렇게 활용이 됐다. 그런데 어제는 사진 찍는 걸 넘어서서 예. 거의 뭐 서울 은평구 상공까지 날아올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국군의 대응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공을 침범한 소형 무인기가 공격 역량이 없었던 건가요? 있었던 건가요?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남한의 방공망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그 위성정찰 시험 조악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남한 영공을 얼마든지 휘젓고 다니면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격도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실력 과시 측면에서 어제는 군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이전에 발견됐던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락한 그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 이제 사진 찍은 것들이 또 나왔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기를 이용해서 사진 촬영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봐도 그렇고 이 무인기가 공격용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제 침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공 침범이 미사일 발사보다 더 위험한 도발이다. 예, 이런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사실 미사일 발사는 요격을 해버리면 또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제 무인기는 시속 100km로 날아가기 때문에 이거 뭐 자동차 수준으로 날아가고요. 상공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 뭐 1km 정도,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정도로 예. 날아다니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어렵다라는 거죠. 과연 이거를
우리 군이 이제 북한으로 이 무인기들이 돌아가는 시점에도 추격해서 왜 발사하지 못했느냐. 사실 어제 우리 군이 100여 발의 100mm포를 발사했는데 이게 목표물을 대고 쏜 게 아니고 예. 레이더 항적을 보고 그냥 허공에다가 쏜 거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레이더 항적을 보고 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무인기가 이 레이더에 잡히려면 최소한 1m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 이게 10cm 정도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의 스텔스라든가 이런 기능들이 잘 작동이 안 되죠. 결국 그것도 육안으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10cm 정도 레이더 스크린에 점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과연 무인기냐, 이게 과연 항공기냐,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요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딜레마죠, 이게. 네. 그런데 군에서는 우리 국민의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응을 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군의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설명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죠. 예. 이게 은평구 김포공항 이쪽에서 요격을 하다가 파편들이 우리 민가에 떨어질 경우 큰 화재라든가 불상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설명이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한으로 돌아가는 이 무인기들은 쫓아가서 격추 사격을 해야죠. 예. 경고 사격이 아니고 격추 사격을 해야 되는데 예. 어제는 사실상 그 탐지에 실패했고 또 요격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대가 우리 영공으로 넘어와서요. 이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한 대는 돌아갔다면서요. 그럼 나머지 4대는 어디로 갔는지를 못 찾은 거예요? 일단 군에서 소실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 소실이라는 것은 뭐 화재가 나서 없어지거나 불타서 없어지거나 이런 용어를 쓰는 건데 사실은 뭐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레이더 화면에서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북측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비무장지대 MDL 부근에서 이제 사라지니까 우리 군이 이제 소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예. 결국은 뭐 비무장지대 쪽으로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북한 쪽으로 원위치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군이 하여튼 격추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격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건데 근데 무인기 대응할 때 어제 보니까 뭐 헬기라든가 비행기가 격추에 나서는 겁니까? 네, 일단 이것은 미사일로 격추를 할 수가 없죠. 고도가 낮고 이 크기가 굉장히 평균 한 2.5m 크기거든요. 예. 과거에 날라온 것은 한 1.5에서 2m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공에서 미사일의 강대강 어떤 요격이 사실상 불가능해서 어제 원주 8비행단에서 우리 경공격기가 뜬 것도 그런 차원에서 시작이 됐던 것이죠. 네, 레이더 항적을 보고 이제 대응했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에 실제로 눈으로 보고 이거를 대응을 한다고 해도 맞춰서 격추시키는 게 또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사실 돼서요. 이제 그동안에 우리 무인기 대응 훈련이 있었는데 2m 정도의 무인기를 가상으로 해서 훈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과연 뭐 그런 정도가 날라오겠느냐. 그래서 예. 이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전 2m 크기의 무인기 요격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이 발표한 얘기에서 2014년 남측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이번 무인기가 비슷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크기가 한 2.5m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사실은 단순 비교를 하기는 어려운 게 그때는 논바닥에 떨어져서 그것을 관계 당국이 추정을 해서 저도 실물을 봤는데요. 예. 이번 건은 이제 그냥 추정을 하는 거죠. 이제 90년대부터 북한이 방연 1, 2, 3라는 걸로 해서 지금 무인기를 한 500대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예. 어제 레이더상이나 이제 육안으로 볼 때 지난 2017년에 날아온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지 실물을 우리가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똑같다, 다르다 그렇게 단정을 하는 것은 아직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조사는 해봐야겠습니다만 이전에 넘어왔던 그 무인기와 비슷한 뭐 크기라든가 형태인데 만약에 격추를 못했다면 물론 군 당국의 설명은 이제 민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여러 그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그런데 격추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 좀 네,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다. 뭐 이렇게 5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만에 일어난 무인기 공격이라 우리 군이 대응하는데 허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뭐 대응 출격에 나섰던 이 경공고기가 이 추락하는 사고 등 그동안에 훈련을 못함에 따라서 이런 이제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제 이번 실전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군의 대응 능력, 뭐 군 전비 검찰 테스트단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군의 훈련 어떤 개선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 우리 네.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정찰기를 군사분계선 근접 지역과 그리고 이북 지역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한 건가요? 일단은 이제 어제 북한의 무인기 공격은 두 가지 위반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위반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8년에 9.19 군사합의 위반이기도 하죠. 예. 일단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공격에 대해서 비례적인 맞대응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은 미사일 발사 대응을 했고요. 어제 이제 우리도 무인기를 갖다가 북한 MDL 군사분계선 5km 북쪽으로 이제 보내서 정찰 비행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북한이 뭐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사실은 이 9.19 군사합의에는 이 서쪽에는 15km까지는 무인기를 공격하지 않는다, 무인기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합의가 돼 있는데 뭐 북한이 위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또 5km 지점까지는 이제 보냈습니다. 뭐 우리가 거리에 뭐 비례해서 보낸 건가요? 비례보다는 조금 적은 수준이죠. 사실 뭐 북한이 어제 은평구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 개성까지는 보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는 좀 너무 멀었던 것 같고 예. 5km 지점에서 다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9.19 협의가 무의미 무력화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9.19 군사합의는 어제 완전히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조 그 사망에 있던 무인기의 영공 침범 금지가 완전히 이제 어제 무효화가 됐기 때문에 예. 이 그리고 군사합의를 둘러싼 논쟁을 이게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상당히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더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북한이 1월에요. 국방발전 5개년 계획 중에 하나로 무인기 완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 북한에서 무인기에 굉장히 뭐 힘을 좀 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이게 가성비가 좋죠. 일단은 돈이 적게 듭니다. 예. 미사일 한 발에는 뭐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또 중거리 미사일은 300만 달러, ICBM은 뭐 1000만 달러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나 이 무인기 한 대는 뭐 10만 달러 정도 이내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남측이 대응이 허술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고요. 그래서 현재 계속 기술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시리아로부터 미국산 그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이것을 무인기에 지금 장착을 함으로써 무인기의 기능이 단순 정찰 감시를 떠나서 이제는 공격용 또 자폭용까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 무인기 발전에 대해서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군의 대응과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북한의 도발이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 38로스에서 위성 사진 여러 장을 이제 분석을 해봤더니 서해 위성 발사장 개조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요. 미사일 시험 발사가 또 추가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이건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 네, 궁금하고요. 평양의 미림 비행장에서 군인 12,000명이 지금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1월 8일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나고요. 2월 8일 날이 조선인민군 창설 95주년을 앞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일찍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이 위성 사진에 지금 포착이 되고 있고요. 예. 서해 위성 그 발사장은 아마 4월로 본인들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ICBM 발사 준비의 어떤 시설 확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11월에 ICBM 발사장에 김주에 김정은의 둘째 딸을 데리고 나와서 관심을 끌었는데 예. 이것을 이제 태평양 쪽으로 정상 발사하겠다. 고각 발사가 아니고 한 30에서 45도. 그러려면 기존의 발사장 갖고는 좀 시설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태평양 쪽으로 발사하기 위한 시설 준비 차원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지금 손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것이 아마 4월 이후에 어떤 발사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의 파장이 또 주목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서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